예,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재 제3강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무지 익숙한 탑입니다. 두 개의 탑이 동쪽과 서쪽에 있고요. 가문사는 이 문무대왕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신문왕인데, 신문왕이 이제 아버지 삼국통이라는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해서 이 절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감은이란 말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무대왕의 이제 당신의 이제 소원, 그죠? 유언이죠. 동해에 용이 돼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겠다. 그래서 이제 수중릉을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 동해 용이기 때문에 이 감은사는 그 동해 용인 문무대왕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감은사와 그 동해는 한 2.8km 떨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물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용이 이 감은사에 와서 불법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구조를. 그래서 감은사는 반드시 수중릉과 함께 연결해서 가야 됩니다. 자, 바로바로 넘기겠습니다. 이 한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미래학교 TV에서 한자 일기라 해서 인문학적 관점으로 읽는 한자, 그냥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새벽에도 한 3개 올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래학교 TV에 가면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한자 TV에 올리지를 않고요. 미래학교 TV에다 올려놨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살무늬 토기와 농경문 청동기를 다음 칸으로 미루고 가문사와 에밀레종만 앞쪽으로. 그래서 순서는 이제 다 똑같고요. 자, 가문사 아까 말한 대로 삼국통을 이룩한 문무대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 아마 한국사에서는 무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신라는 이제 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 회의체 국가죠. 화백회라고 하는데, 이제 문무대왕의 삼국통일을 하면서 왕권이 무지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 집권적 제도 개혁을 해요. 신문왕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부의 화백회의를 주관하던 상대 등의 힘이 약화되고,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시중의 힘이 강해지고, 또 전국을 구주 오수경이라 해서 지방 체제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왕권 강화인데, 그 왕권 강화의 뒷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백제를 멸망시킨 태종 김춘추, 그리고 그의 아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한 문무대왕, 이 두 사람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문왕부터 뒤에 이제 성덕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힘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룩한 그 삼국통일의 위협이 왕권 강화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우리 할아버지들 진흥왕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왕과는 다른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 특별한 혈통이 바로 부처님의 혈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이라고 그래요. 진. 진골성통. 그러니까 참다운 뼈다구고 성스러운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진골성통. 그래서 왕 이름에 진자가 붙는 거예요. 진흥왕, 진평왕, 진지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덕여왕까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특별한 혈통을 가진 신라의 왕들이 특별하려면 특별한 사건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머니가 태몽을 꿨는데 그냥 감이 2개가 싹 들어와서 태몽을 꿨다. 그러면 별로 하는데 갑자기 어두운 하늘에 구름이 촥 열리더니 빛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싹 들어와서 너를 낳았다. 그러면 고주몽이나 박격거 센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왕들은 위대한 거죠. 왜 위대하냐? 하늘의 특별한 징조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파식적이라든지 또는 동해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형성한 것들이 이제 가문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문사는 이 포항 밑에,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경주 동쪽 토암산 앞에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리고
그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는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는 대종천이라고 그래서 진흥왕 때 이제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대종천이 흘러가지고 그 바로 이쪽 그 감은사로 한 줄기가 물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감은사의 금당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렇게 연못처럼 고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 아래쪽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수많은 용들이 성불하기 위해서 그 고리수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처님의 말씀만 듣고도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들이 살 수 있는 연못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미륵사도 마찬가지, 미륵사도 연못이 3개가 있어요. 그 연못 3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법당을 만들었습니다. 감은사도 똑같이 바다에 용이 된 문무대왕을 위해서 이 금당에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운 겁니다. 부처님의 법당을. 자,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그 경주에서 동쪽으로 가면 새벽에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해 해 뜨는 걸 한번 보니까 일출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감은사를 꼭 가기로 합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무대왕이 여기 그 보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681년에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호를 문무라고 했어요. 이 문무란 시호는 쉬운 시호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학문으로 나라의 통치를 기강을 이렇게 이런 사람은 문자를 써요. 문자를 쓰고 무력으로 주변 국가를 누르면 문자를 씁니다. 그런데 문무대왕은 2개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 신라인들이 문무대왕에 갖고 있는 경외심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사당의 위패에 묘를 써요. 묘나 시호를. 그때 문과 무는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문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무로 백성에게 자부심을 주는 거. 그러니까 문무거든요. 이 2개를 합히니까 엄청난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시호를 문무라고 했죠. 그리고 동해 입구에 큰 바위에 장례를 치웠다. 그래서 왕이 변해서 용이 되었다고 하므로 대왕석이라도 부르고 이 용은 늘 감은사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일단 수중릉이 감은사를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유물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진흥왕 때부터 이 사람들은 특별한 부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도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정반국에서 부처님이 태어났다면 이제 현재는 신라 땅에서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부처님이 오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도지만 현재는 신라 땅이 불국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강산이라든지 오대산이라든지 청량산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뭐 보문사라든지 보문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태종 그 진흥왕의 혈통 가운데 그 진흥왕의 피를 받은 사람끼리만 결혼을 했어요. 성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후손들이 다 죽습니다. 후손을 못 남겨요. 그러니까 진흥왕의 후손 가운데 마지막 남은 유일한 혈통. 진흥왕의 유일한 혈통은 태종무열왕이에요. 김춘추. 왜냐하면 김춘추의 어머니는 진흥왕의 첫 번째 아들의 후손이고 진흥왕의 태종무열왕의 아버지는 용수인데 그분은 진흥왕의 셋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흥왕의 태종무열왕의 어머니는 천명은 진흥왕의 첫째 아들 계통이고, 그러니까 원래 그 이 둘의 관계가 오촌 당숙 관계예요. 오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당숙이라고 부르죠. 오촌.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진흥왕의 후손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후손이 다 끊어졌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 남은 후손. 이 사람이 바로 태종무열왕이에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같은 혼인 그 진흥왕의 후손끼리 결혼을 안 했어요. 진흥왕의 후손끼리 결혼해서 유일한 혈통은 태종무열왕이에요.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진골성통이라는 겁니다. 진골성통. 그러니까 성골은 원래 없는 개념인데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진흥왕의 후손들만 진골성통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불교가 공인돼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후에 그 불교의 공덕으로 그 법흥왕의 아우와 법흥왕의 아우가 있거든요. 사부지 갈무랑 동생과 법흥왕의 딸이 있어요. 소지라고 지소부인. 둘이 결혼한 거예요. 삼촌과 여조카가. 네. 그래서 그 후손이 진흥왕이에요. 그러니까 진흥왕은 불교가 일어난 나라에서 최초로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의 혈통들이 결혼한 거예요. 그게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그 진흥왕을 진골성통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진골성통 가운데 유일한 진흥왕의 후손은 태종무열왕이에요.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이 위대한 거죠. 거기에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문무대왕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문무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무지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문무대왕의 어머니는 가야계인 김유신의 여동생입니다. 뭐 잘 알으니까. 그리고 김춘추는 축구 시합을 하다가 김유신이 옷자락을 탁 밟아서 찢죠.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여동생에게 바느질을 하게 한 후에 김춘추와 눈이 맞았죠. 그래서 문희가 근데 원래 꿈은 언니가 한 거죠. 보희가. 근데 그 언니가 그 비단이 탐이 나서 자기 꿈을 여동생한테 팔은 거죠. 그리고 문희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이를 가짐으로써 결국에는 김유신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장작을 놓고 여동생을 불에 태워준 적 할 때 그때 남산에 올라가 있던 김춘추가 연기 나는 걸 보고 막 바들바들 떨으니까 옆에 있던 선덕과 김춘추는 육총간이거든요. 그래서 선덕이 저게 누구네 집이냐 했더니 김유신의 집이다. 왜 불이 나냐 했더니 여동생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도 않고 아이를 가져서 너무 가문에 수치해서 태워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선덕이 옆을 보니 김춘추의 낯빛이 흑백으로 변하니 네가 바로 그 아버지구나. 빨리 가서 구해라. 그래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희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사람이거든. 아유타국. 그런데 인도 아유타국이 누구냐? 바로 인도 최초의 불교를 공인한 아쇼카왕.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왕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쇼카왕은 자신이 불교를 공인해서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전륜성왕을 기념하는 탑이 무너지니까 그 인연이 있는 곳에 가라 그래서 큰 배에다가 그 청동과 쇠를 실어서 배에다 띄웠는데 그 배가 쭉쭉쭉 오게 되죠. 와서 오늘날 신라 가문사 쪽에 딱 정박하죠. 그래서 거기에 배에 있는 그 쇠하고 구리를 가지고 바로 뭘 세우게 되느냐? 황룡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황룡사를 세우고 똑같이 전륜성왕의 상을 만들죠. 그게 바로 황룡사 금당에 있는 장육화상입니다. 그 장육화상이 1장 6척, 곧 4m 80 되는 거고 그 장육은 1장 6척이라는 뜻이고 바로 아쇼카왕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동방에서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왕 중의 왕, 전륜성왕이라고 했고요. 바로 그 문희는 바로 그 인도의 전륜성왕의 후손인 아유타국의 공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희와 진흥왕의 후손은 곧 결혼은 전륜성왕과 전륜성왕 후손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문무왕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이나 문무왕은 불교 관련된 아주 성스러운 혈통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사실 이게 무지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전륜성왕이 뭔지 전륜성왕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 관악산에 가면 연주암이라고 있어요. 연주암. 그 연주암에 가면 연주암 제일 꼭대기에 그 전각 이름이 금륜 성전이에요. 그 금륜이란 건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이 최초로 완성이 되면 이 천하를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천하를 굴복시키는 왕이 쇠바퀴가 돼요. 쇠바퀴. 근데 다음에 공덕을 더 세면 부리바퀴가 됩니다. 부리바퀴. 그리고 좀 더 공덕이 생기면 은바퀴. 그리고 공덕이 많이면 금바퀴예요. 그래서 진흥왕은 천륜대왕이고요.
진흥왕의 첫째 아이 이름이 죄송합니다. 동륜이에요. 동륜. 그리고 둘째는 죽었어요. 은륜이겠죠. 그리고 셋째는 금륜입니다. 아니, 이름이 금륜이에요. 삼국사기에. 그 금륜이 진지왕이 됐고, 동륜은 일찍 죽습니다. 그 동륜의 아이가 진평왕이에요. 그러니까 진평왕의 또 딸이 선덕여왕이고, 그러니까 큰아들 동륜계통으로 선덕여왕이 나오게 되고, 셋째인 금륜, 진지왕의 후손은 바로 용수 용춘, 그리고 그 용수 용춘이 바로 오촌 조카인 천명과 만나서 김춘추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의 아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삼국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무대왕을 위한 법당을 만들고, 이 문무대왕을 만든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하나는 태종무열왕, 하나는 문이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 최초의 쌍탑, 신라의 쌍탑, 감은사 쌍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쌍탑은 이 오른쪽 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것은 문희,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것은 태종 무열왕의 탑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서쪽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불교는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서천 극락세가 더 높아요. 그래서 왼쪽은 태종 무열왕을 위한 탑, 그리고 오른쪽 지금 현재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것은 바로 문희의 탑입니다. 그래서 쌍탑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바다에 용이 된다는 건 여기 그대로 있는 요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감은사 산층 석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감은사 삼층 석탑은 불교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무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탑의 조형성. 왜 중요하냐면, 인도에서 탑이 들어올 때는 인도는 다 벽돌로 구워서, 인도는 모든 것을 다 벽돌로 굽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동아시아로 오게 되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벽돌을 구워서 성곽도 만들고 집을 만드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겠죠, 탑을. 그래서 부처님의 무덤인 탑을 그냥 벽돌을 구워서 그대로. 그래서 중국은 전탑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불교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우리도 벽돌로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진흙도 많지 않지만 벽돌보다는 돌을 잘 다루던 기술이 있습니다. 고린돌이나 무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벽돌을 닮은, 그래서 안동이나 이런 데는 벽돌탑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백제나 고구려는 벽돌로, 우리는 벽돌 싫다. 그러니까 뭘로? 그냥 나무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높이 쌓지도 못하고 기울어지고 불에 타니까 우리는 돌을 다루는 기술이 좋으니까 우리는 석탑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최초의 석탑이 바로 미륵사. 바로 부충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탑의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무탑을 석탑으로 고쳤기 때문에 이 석탑에는 목조 건축물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더 기술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로 만든 집의 모양이 점점 한국적 탑으로 변해요. 이것이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탑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륵사는 막 기둥과 집이 있어서, 기둥과 막 지붕이 있어서 금방 집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런데 정림사지는 이 추념하로 이게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빼놓고는 집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죠? 집의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백제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본 탑이에요. 그래서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자기가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이 탑에다가 그 백제 멸망의 이야기를 여기다 새겨놨어요, 이놈이. 그래서 이것을 평제탑이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대당 평백제 탑비. 그러니까 대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한 대당 평백제 탑비. 그러니까 백제 탑에다가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을 기념해서, 그래서 그걸 줄여서 평제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백제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의 다양한 석탑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신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라에서 이제 백제 탑의 영향을 받은 탑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탑의 한 5가지 중에서 가장 완성미가 높고 실질적으로 쌍탑을 구조로 만든 게 바로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탑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탑의 최고의 완성미, 그것이 바로 불국사 석가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의 4개가 한국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탑 하면 돌로 만든 석탑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탑이 일본으로 갈 때는 아직 석탑이 완성되지 않기 전에, 왜냐하면 백제, 무령왕과 성왕 때, 그때는 아직 이 석탑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이 미륵사 9층 석탑은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600년을 전후해서 석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600년 전에는 목탑이겠죠.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가니까 당연히 일본 최초의 탑들은 다 목탑이겠죠. 근데 일본은 목재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굳이 벽돌을 굽거나 돌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탑으로. 그래서 일본은 그냥 나무탑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탑이 바로 법룡사 5층 목탑. 우리 그 법룡사 5층 목탑 옆에 금당이 있는데 그 금당에 아미탑을 정토도를 그린 사람이 고구려의 화가였던 담직 알겠고요. 황룡사 금당을 소나무를 그린 사람은 솔거.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지금도 그 아스카에 가면, 아스카에서 나라로 넘어가는 아스카에 가면 법룡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법룡사의 세계유산 그리고 가장 뛰어난 나무로 만든 5층 목탑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마지막 남은 목탑,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목탑이 이 미륵사 9층 석탑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동탑과 서탑은 돌로 만들었고 가운데 중탑은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안타깝게 불타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이 나무로 만들었죠. 그것도 백제 장인이 만들어주니까 아사달이 만들어졌잖아요. 아사달이. 그래서 우리가 석탑으로 오기 전에 한국형 목탑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가면 볼 수 있느냐? 일본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의 목탑은 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서 지어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5층을 9층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9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일본에서도 9층을 못 지어요. 이 공법상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다면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볼 수는 없고, 지금 황룡사지에 가면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2050년까지 한국 불교의 수건 사업이 뭐냐?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는 건데 저는 황룡사를 순수하게 목재로는 세우지 못할 거라고 봐요. 왜? 일본에서도 사천왕사를 새로 그 목탑을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목탑으로는 못 지어요. 지금 기술로는. 아니 지금 더 발달됐는데 토목공학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운데요 쇠로 해가지고 시멘트로 기초를 만들어요. 그리고 외곽을 나무로 만들어요. 왜? 기둥이 나무로 해가지고는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혹시 사천왕사의 5층 목탑을 가면 안에를 돌아가서 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가운데 중심 심주는 쇠로 만들고 4개의 기둥을 쇠에다가 시멘트로, 그죠?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야만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9층 목탑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목탑 구조를 버리고 석탑으로 바꾸면서 최초의 석탑이 미륵사 9층 석탑, 그리고 이거보다 발전된 게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면서 그 기술이 신라로 건너가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을 해서 신라탑이 만들어지고 불국사 석가탑에서 완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보면 불국사 석가탑이 돌로 만든 석탑의 가장 완전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쌍탑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화경에 뭐 이런 겁니다. 법화경에 석가모니께서 영취산이라고 있습니다. 영취라는 건 뭐냐면 산이 독수리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영취산이에요. 그래서 산 머리가 숲이 없고 돌로 반들반들한 거. 그러니까 대머리산이에요. 대머리산.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있냐면 통도사 뒤에,
통도사 뒤에 있는 게 바로 영취산, 다른 말은 영축산이라고 부르도 괜찮습니다. 그 영취산에서 최초로 묘법 연화경,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이 법화경은 원래 어떤 경전이냐면 대반야경이라 해서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600권짜리거든요. 그 대반야경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 대반야경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져와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삼장법사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 현장법사. 그리고 그 현장법사의 오른팔이 바로 신라의 원축 스님입니다. 그 원축 스님이 너무나 똑똑해서 현장이 가져온 모든 불교 경전을 전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신라에서 굴러온 돌이잖아요. 원래 수제자는 규기라고 있었어요. 근데 규기가 엄청나게 질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질투를 했어요. 자기는 진짜 제자인데 모든 경전은 다 원칙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법사가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사리탑을 반드시 2개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 그 서안에 가면 흥교사라고 있는데 그 흥교사가 이제 현장법사의 사리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리탑 양쪽에 규기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정말 위대한 스님입니다. 당대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학파, 그다음에 유학 갔다 돌아온 귀국파, 그리고 국내파 3명 있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국내파는 원효 스님, 유학 갔다가 귀국하신 분은 의상대사, 그리고 유학 가서 눌러 앉으신 분 원칙입니다. 당대 600년대 세계 최고의 학승이십니다. 3분이. 위대하신 거죠. 그때 그런 학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의식, 그걸 유식학파라고 하는데 그 유식학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신 분입니다. 3분이. 의상대사, 원효, 원측. 3분만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제가 실크로드 답사하면 제가 이제 흥교사는 반드시 가는데 한국인은 딱 우리만 와요. 불교 스님들 빼놓고는 한국인 안 와요. 왜? 맨날 진시황제 능이나 가고 우리가 눈에 익은 것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흥교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스님을 봐야 돼요. 근데 바로 이 법화경, 이 그 대반역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600권이니까 이것을 5천자로 줄였어요. 5천자로. 그게 바로 법화경입니다. 근데 그 5천자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줄인 게 이제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대반야경, 죄송합니다. 금강경이죠. 죄송합니다. 금강경, 그다음에 반야심경, 요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법화경. 그래서 이 2개가 금강경과 법화경이 대승불교 핵심 경전인데 이 법화경은 대승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수많은 마군들이 이제 방해를 하니까 손을 들어서 하늘을 들고 땅을 치면서 내가 천지 이 세계에 부처임을 증명하라 했더니 수많은 신명들 불교사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깨달은 부처이시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래. 그걸 항마촉지라고 그래. 항마촉지. 모든 마군을 항복시키고 악마의 군대 마군을 항복시키고 그 손을 땅에다 대었다 그래서 촉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됐어요. 악마가 다 굴복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그 부처님의 불법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등장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처님의 불법이 지켜진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강목 쓰고 싸워요. 이걸 상법시대라고 합니다. 장사한다, 상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칼부림하는 말법시대가 된대요. 그래서 수많은 중생들이 가엾게 싸우니까 부처님께서 너무나 중생이 안타까워서 미래의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요. 미래의 부처이시오. 미륵불안. 중생들이 너무 가벼우니 그대가 46억 7천만 년에 오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중생들이 괴로움에 있으니 그대가 나를 대신하여 이 중생들을 구해 주소서 하니까 미래의 부처님이 이 땅에 마군을 누르기 위해서 왕 중의 왕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을 상징하는 법륜을
그 수레바퀴 법륜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수레바퀴를 굴려면서 모든 마군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인 거예요. 수레바퀴를 돌린다. 전륜. 그리고 성스러운 왕. 전륜성왕. 그래서 전륜성왕은 미래 부처님이 오기 전까지 수백 번 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전륜성왕이 누구냐면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 그리고 두 번째로 전륜성왕으로 이 땅에 출현하신 분이 백제의 성왕. 그리고 세 번째 전륜성왕으로 이 땅에 출현하신 분이 진흥왕.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땅에 출현하신 분이 발해의 문왕입니다. 발해 문왕은 그의 두 번째 공주인 정효공주 묘에 뭐라고 했냐면 금륜 성법대왕이라고 썼어요. 금륜 성법대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역사가 아니라서 아무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영추선에 가서 법화경을 설하니까 달의 그 다보라는 우주에서 다보 부처님께서 이분이 부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옆에 탑으로 싹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옆에는 두 개의 탑이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탑을 부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처님은 법화경에 있는 그 열애, 그러니까 다보열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으로 표현하거나 불국사 다보탑처럼 석가모니인 석가탑 옆에 이렇게 다보탑을 둠으로써 이 석가모니가 이 땅에 부처님을 증명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보증명이라고 합니다. 다보증명. 그래서 이게 이제 쌍탑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문사. 그래서 요거 이제 전륜성왕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이제 불교의 공덕이 쌓여져서, 근데 법흥왕은 불교를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덕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일으켰다 그래서 법흥왕이라 하는데 그의 동생 입종 갈문왕과 지소부인을 결혼시켜요. 자기 딸과. 그래서 이 불법을 믿은 두 사람, 왜냐하면 법흥왕의 부인은 불법을 믿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소부인과 입종 갈문왕이 결혼을 해서 바로 이때 진흥왕이 태어나는데 법흥왕 때 불교를 반대하니까 이차돈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교 자리에 앞으로 마군을 물리치고 이 땅을 불교국가, 불법이 일어나는 불국토로 만드는 왕 중에 왕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그 절 이름은 흥윤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흥윤사. 그리고 그곳에서 진흥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최초의 전륜성왕, 그래서 천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이제 아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철 다음에 동, 그다음에 둘째가 은, 그리고 셋째가 금. 원래 뒤로 갈수록 공덕이 쌓이기 때문에 금륜입니다. 근데 동륜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일찍 죽죠. 그래서 동륜의 큰아들이 진평왕, 그리고 진평왕의 첫째 딸 선덕, 둘째 딸 천명, 그리고 셋째 딸 선화, 그리고 진평왕의 세 번째 동생인 진안의 그 딸이 진덕. 그러니까 선덕, 천명, 선화, 진덕이 남자였어야 되는데 다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명과 여기 금륜 진지왕의 아들인 용춘이 결혼을 해서 바로 태종무열왕을 낳음으로써, 태종무열왕은 이 지증왕으로부터 이어져서 진흥왕으로 이어져 가지고 바로 전륜성왕의 혈통의 유일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말 그대로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혈통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삼국통일의 위협을 한쪽을 담그고 또 문무대왕이 그 한쪽을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이제 두 사람, 태종무열왕과 문무대왕의 공덕은 신라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누를 수 없는 권위를 갖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라에는 이제 천륜대왕의 진흥왕, 동륜, 은륜, 금륜,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측천무, 지금 그 실크로드에 가면 도낭 막구굴이 있는데 막구굴에 57굴에 가면 어마어마한 한 58m, 59m 정도 되는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 부처님의 뱃속에서 경전이 나왔는데, 대운경이랑 경전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측천무가 금륜 성법 황제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 최초의 여황제이자 마지막 여황제,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는 자신이 금륜 성법 황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
당고종은 은륜이 되겠고, 당고종의 아버지인 당태종은 동륜이 되겠고, 당태종의 아버지 당고종은 천륜이 되는 겁니다. 진흥왕처럼. 천륜, 동륜, 은륜, 금륜 이렇게 됐고, 또 하나 발해도 문무대왕이 금륜 성법대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왕의 아버지인 무왕은 은륜이 되겠고, 무왕의 아버지인 발해를 세운 대조왕은 동륜이 되겠죠. 당연히 발해를 실질적으로 건국한 아버지는 대중상이죠. 영주에서 반란 일으켜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그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륜대왕이 됩니다. 그래서 문왕은 자신이 금륜 성법대왕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전륜성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개토대왕 때부터 시작해서 문무대왕까지는 전륜성왕이라는 불교 이론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 그 시대의 왕이나 그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모르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삼국사기를 쓰면서 이 사람들은 유교 신자죠. 그래서 이런 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리고 유교라는 관점으로 서술해다 버리니까 불교적 시각이 없어지고, 조선이 끝난 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한국사를 쓸 때 불교 관점이 아니라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놓고 볼 때 삼국사기를 가지고 써버린 거죠. 삼국유사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물이 발견되고 유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불교 이론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마 역사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불교 이론을 바탕으로 봐야 되죠. 왜?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전통 사상을 불교로 바꾼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마치 조선의 유교가 기독교로 바꾸듯이 엄청난 변화인 거죠. 기독교가 올 때 100년 동안 순교를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해박해라든지 병호박해, 이 1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양심을 지킴으로써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땅에서 번영 발전했고, 동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죠. 양심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듯이 마찬가지로 불교도 쉽게 온 건 아니죠. 2차 돈의 순교를 포함해서 기존의 전통적 질서를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바꾸는데 한 2, 300년 걸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완벽한 형태의 이제 불교 국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문사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문사를 볼 때 이 가문사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종천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이제 대왕암을 가게 되면 대왕암에서 지금 현재 이 탑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찍은 거라 보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점점 이렇게 이 가문사 쪽으로 오게 돼서 요 층계를 딱 올라서 중간쯤 오를 때 바로 탑에 상륜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에 딱 올라가는 순간 탑이 우뚝 솟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형에서 유형을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했다가 드디어 부처님의 세계가 싹 열리게, 이런 방식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도 이렇게 부처님 전으로 오는 이 통로에서 바로 무량수전이 있질 않아요. 꺾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양문을 딱 꺾어서 들어가는 순간 그 안양문 밑에 그 안에 그 굴처럼 생긴 그 문을 딱 들고 들어가야만 무량서전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게 무형으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법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법당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관점을 그러니까 지금 대왕암 근처에 이런 형태의 어떠한 그 지형적 조건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런 지형적 조건이 딱 만나고, 또 이쪽에서 흐르는 물이 대왕암 동해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줄기도 있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지형적 조건을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무형에서 유형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아직은 돌로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안 됩니다. 축조 기술이. 자, 그러다 보면 이게 딱 올라가는 순간 탑이 낮게 보여요. 탑이. 그러면 경외심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탑이 경외심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착시를 만드는 착시. 그게 어떤 거냐? 실제로는 이 탑이 산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산보다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아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층계를 타고 이 탑의 상륜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딱 탑이 보이는 순간 탑이 이 산의 등선을 딱 넘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석가탑과 다보탑을 지을 때도 밑에서 볼 때는 석가탑, 다보탑이 회랑의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백운교, 청운교를 넘어서 자화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탑은 그 회랑 위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탑이 높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상승미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주변의 산세보다 이렇게 높게 함으로써 탑이 되게 높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 봐도 탑이 높게 보이죠? 이것을 우리는 착시미학, 그러니까 상승미학을 이렇게 착지로 이렇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아주 대단한 기법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저 바깥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탑이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느낌을 안 가져, 착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감추는 겁니다. 이렇게 감춘 상태에서 층계를 타고 딱 올라가는 순간 탑이 산보다 높게 보여요. 그러면서 상승감은, 근데 이제 상승감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학을 보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비례를 쓰게 되면 정격 비례를 쓰거든요. 4, 3,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림사지 오충석답은 다 정격 비례입니다. 비율이 똑같아요. 거기서는 상승감이 안 생겨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상승감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높은 구두를 신고 긴 바지, 이렇게 무늬가 길게 된 세로로 된 바지를 입고 옷을 안에다 그 바지 안에다 넣고 세로로,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횡으로 된 줄무늬를 쓰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 키가 커 보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정격 상승미가 아니라 착시 상승미라 그래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 탑이 보면 여기 가문사 탑은 1층, 2층, 4배 탑신이 1, 1, 1이 아니라 밑에가 2로 만들었습니다. 2로 샥. 그래서 그러니까 2, 1, 1 이런 식으로, 또는 4, 2,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가 쫙 오르기 때문에 이 탑신이 크게 보입니다. 쭉 올라가는. 이것을 우리는 착시 상승미라고 합니다. 가문사는 전형적으로 그러한 착시 상승미를 여기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 산의 등선이 이 탑의 아래쪽으로 오면서 탑이 높이 보이고, 또 탑이 착시 상승감을 뒀기 때문에 높이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문사는 이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탑은 정격대칭이라고 하거든요. 정격대칭, 똑같은 모양인데, 또 가문사는 일부러 뒤에 산세와 탑을 비대칭 대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탑이 이 비대칭인 산세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듦으로써 무지 웅장하게 경외심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만든 사람은 단순하게 탑을 깎아서 조립을 해서 탑을 만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형을 고려해서 가문사 삼층석탑이 위대한 태종무열왕과 문희 할머니죠. 그리고 그 아버지 태종, 그러니까 아버지 문무대왕 금당, 그러한 그 중앙집권적 왕권, 그리고 신령스러운 신성한 권위를 가진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쌍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쌍탑은 법화경 쌍탑이 아니라 전륜성왕 이론에 의한 쌍탑이 되겠습니다. 쌍탑. 그래서 서쪽에 있는 게 태종무열왕, 동쪽에 있는 게 문희, 그리고 가운데 그의 아들이자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대왕, 바다의 용이 된 문무대왕을 위해서 금당을 만들고, 그 금당 안에는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탑의 지붕은 정격 비례예요. 탑의 비례는 탑은 정확하게 정격 비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탑신은 착시 비례를 썼어요. 비정격이라는 거죠. 아래쪽이 크고 위쪽이 두 개. 그래서 탑을 딱 보는 순간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의 덮개, 탑의 옥계석은 정격 비례, 그리고 탑신은 착시 비례. 요게
가문사 3층 석탑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이 석탑이 정격 비례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안정감. 되게 안정감. 그러면서 착시 비례라서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만든 사람은 가문사가 되게 안정적이고 높이 보이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격과 착시 비례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되게 크죠. 그리고 위쪽이 이렇게 작게. 그래서 2층과 3층을 합한 크기가 1층 탑신의 크기만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율들, 그래서 2, 1,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높이 보이게.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의 등선이 이 상륜부 제일 3층보다 훨씬 낮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탑이 되게 우렁차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비슷비슷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키가 큰 건지 모르지만 키가 160 되는 데서 180이 딱 생기면 갑자기 키가 커 보이죠. 이런 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홀레식이나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키 작은 사람 옆에 있어요, 일부러. 그러면 제가 키가 좀 더 커 보이거든요. 근데 키가 되게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랫대는 않고 3층에 이렇게 항상 씁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 크게 보이는 방법은 3층 키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탑신, 이렇게 탑신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그 통돌 3개를 이렇게 맞춘 겁니다. 3개로. 그러니까 돌과 돌은 다 정격이에요. 정격인데 실제 이렇게 가운데를 보면 비정격 대칭이에요. 대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탑신이나 여기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붕을 하고 있는 그 지붕의 절반을 잘라서 딱 보면 이 탑 밑에 1층에 있는 탑신에 있는 줄과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줄을 보면 전부 수직선이 다 다르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비대칭이 갖고 있는 이 미학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중.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무게를 똑같이 올리면 중앙에 하중이 너무 쏠려요. 이 중앙에 하중을 쏠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중을 옆으로 퍼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요 그 돌의 무게 중심을 여러 군데로 옮겨놔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가 이쪽에서 오다가 이쪽에 무게가 오다, 이쪽에 오다 이렇게 하면서 하중이 분산이 됩니다. 이런 방식들은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구현한 하중 무게 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으로 돌을 이렇게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뭘 쌀 때 탁 올리면 되게 이렇게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중값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칭미를 중요해서 비대칭을 쓰지 않았어요. 대칭미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기둥에 너무나 많은 하중이 와요. 그러면 그 기둥의 하중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대리석은 힘주는 강한데 양쪽이 약해요. 그래서 양쪽이 다 터져 나갑니다. 힘에 못 이기면. 그런 방법이 뭐냐? 배불림을 한 거예요. 배흘림이라고 하는 배불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엔타시스 방식 또는 배흘림 기둥. 기둥이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그러면 하중이 옆으로 흐르면서 힘주가 받는 그 하중과 양쪽이 받는 하중을 많이 깨지게 합니다. 우리나라 무량수전도 바로 배흘림 기둥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무가 오래되면 가운데 힘주가 무지 약합니다. 바깥에 하고. 그러면 그 하중을 막는 방법은 기둥을 둥글게 배부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탑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드냐? 비대칭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문사는 사상적으로는 전륜성왕 이론, 신라가 불국토를 만드는 왕 중의 왕.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됐냐? 바로 성덕대왕 때 불국토가 완성됐다고 믿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불국사와 성덕대왕 신종을 주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기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밀레종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3시 55분이니까요.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